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실험장 폐쇄를 예고한 가운데 5월엔 남북 간 후속 회담 물론 한미 북미 회담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간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많은 국민들이 회담 관련 얘기를 나눴던 걸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만찬장 있었던 얘기들이 뒤늦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그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잔치집 분위기였다. 글쎄요. 예전에 알았던 사이들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을까요? 일단 두 번의 정상회담처럼 이 합의가 그 뒤에 만찬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숙제를 끝낸 상황이었죠. 만찬 전에 숙제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두 정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사전 조율이 아주 상당 부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상회담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도보의 다리를 빼놓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100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율이 잘 돼 있는 남북회담 준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그렇게 뒤풀이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긴장이 좀 풀렸겠죠. 허리띠를 풀고 우리가 이제 뒤풀이를 하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예, 신 교수님. 예,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그러한 긴장 고조에서 평화 단계로서의 전환점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틀이 마련된 것이고 그런 일을 해냈다는 데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은 만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양 정상 그리고 정치인들, 관료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수나 현송월 이런 분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저희 쪽에서 준비한 술을 꽤 많이 마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12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좀 케미가 맞았다고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도보다리에서 이렇게 대화 부분을 뽑는데요. 저는 마지막 그 환송 공연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게 그냥 연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로 케미가 이렇게 조금 잘 맞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또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양냉면도 이게 가까우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자기 사투리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춰준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고 하기에는 합의문에서 비핵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예전에 김일성 주석 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휘에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 실제 육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동들 이런 게 글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좀 돼 있다. 또 이제 수준이 굉장히 있다.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걸 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실제로 7년 차입니다. 집권 7년 차. 우리 대통령은 이제 1년 됐고요. 사실은 집권 7년이라는 내공은 사실 또 그 권력이 집중돼 있는 북한 체제로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수택 사건부터 시작해서 숙청과 여러 가지 험한 일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김정은 위원장은 그 내공은 통치의 내공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보면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 때는 사실 육성으로 신년사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공동 사설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국민들 그게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상황이었다가 획기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육성으로 매년 정초가 되면은 발표하는 들을 정도로 이제 공개적이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그 회의 자체도요. 김정일 위원장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으로 다 참모가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정보에 의하면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꽤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핵 관련된 회의할 때도 이렇게 그 군하고 당하고 여러
모여서 7, 8명 모여서 하는 회의들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회의와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것조차도 잘 즐겼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이까지 예. 또 이렇게 젊다 보니 훨씬 다른 맛의 정책 결정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를 굉장히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하는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요. 또 깜짝 제안도 하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연출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연출이 있었겠죠. 예. 사실은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문어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구어체 사실은 잘 문법도 안 맞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정도로 예.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많은 과제도 남겼던 그런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남북이 해결해 가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자, 후속 조치로 남북 간 가급 대화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 이건 뭐 두 정상이 이제 날짜까지 시기까지 못 박았고요. 그다음에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요. 일단 그런 회담들 중에 먼저 좀 돼야 될 것들 있다면 어떤 회담이 먼저 될까요? 통일부에서는 적십자 회담이 먼저 좀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적십자 회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적십자 회담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거죠. 군당국자 회담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데 예. 이것은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전 그런 것을 보아가면서 또 발맞추는 그 속도 조절, 균형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5월에 시작은 하지만 논의가 뭐 타결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논의할 수 있는 내용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같은 것도 예. 뭐 거기 있는 무장을 갖다 중화기를 뺀다던가 아니면 초소를 뺀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해 평화수역 만드는 문제는 북한이 비록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예. 불구하고 평화수역 과거에도 이야기 나왔을 때 2007년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그은 해상 경계선 예. 그 해상 경계선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중간선입니다. 지금 남측이 지금까 NLL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남측과 북측이. 예, 그렇습니다. 북한도 북방 한계선을 인정을 했지만 그 평화수역이 북방 한계선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의 서해 해상 경계선과 예. 북방 한계선 그 사이를 평화수역이자고 하자니까 예. 결국에는 다 북방 한계선 아래쪽에 상당한 수역을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런 문제를 또 우리 국민 감정과 군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문제, 아주 전략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또 고위급 회담은 우리가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시작 자체는 5월부터 다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이슈의 의사 결정 과정은 핵 문제라든가 군사적 실질적 긴장 완화 이것과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측이 이제 합의했던 부분 중에 서해 북방 한계선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 이제 북측이 먼저 인정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그 용어를 특정해가지고 서해 NLL을 북측에서 인정을 한 건지 또 이 평화수역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네. 북한이 이렇게 정상 문서에 넣은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방 한계선을 한국의 적정한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선으로 인정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과거에 그 2007년 당시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보면은 북방 한계선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 이 사이를 갖다가 평화수역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예. 결국엔 북방 한계선 아래쪽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자유로운 통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우리로서는 약간 우리가 지켜온 그 선을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군 당국에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정부가 바뀌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러한 새로운 평화 수역을 국방 한계선 아래쪽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가? 예. 뭐 저는 비핵화가 완전히 진행이 돼서 남북 간에 완전한 신뢰가 쌓인다면 뭐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먼저 하기에는 약간은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다른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앞서 지난 23일인가요? 대북 확성기 방송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아예 이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1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국방부가 저 DMZ에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철수 작업을 시작할 거다 하는데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 DMZ 내의 어떤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확성기를 처음에 이제 중단했을 경우에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뒀네. 그래서 우호적인 만나야 되니까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나는 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러나 이걸 급작스럽게 이제 철거까지로 완전히 와버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선의를 끊임없이 베풀므로 인해서 누그러뜨리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괜찮겠다라는 안정감을 주어서 포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확성기도 철거하고 이 비무장 지대에서의 평화 지대화 또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먼저 해서라도 북한의 그런 움츠리고 그런 것들을 좀 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면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가 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재가 있고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조치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을 풀 생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생각에는 비무장지대 긴장 완화 부분은 미국 쪽 특히 이제 국방부겠죠. 그런 뭐 주한미군 사령부 쪽일 수도 있고요. 그 쪽과 뭐 사실 사전에 뭐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어차피 이건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신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찬성을 합니다. 이 신뢰 구축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 비핵화와 연동되어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합의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전문가 언론인을 5월 중에 초청해서 핵실험장 폐쇄입니다. 폐기가 아니라 폐쇄를 공개를 하겠다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인가요? 이 영변의 냉각탑 폭파, 우리는 이제 쇼라고 하죠. 그 뒤로 이제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신전 노력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쇼라고 부릅니다만 과연 이 진정성이 있는가? 그때와 좀 다를 거다. 이건 두 분한테 동의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을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에 이 냉각탑 이제 폭파할 때 꽤 많은 언론에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때가 이제 화두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불능화를 위해서 동결 조치 하나로서 이제 이 냉각탑을 부시게 되면 불능화로 간다. 그럼 그 자리에다 시멘트를 부어 넣어버리면 전혀 못 쓰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난해까지 이 오메가 원자로는 실제 저출력으로 가동이 됐었죠. 그래서 계속 가동이 됐다. 올해는 가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계속 가동이 되면서 우리한테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픈 상처를 주게 됐기도 했었죠. 지금 이번에 이 핵 실험장 폐기 조치는 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이 핵실험장의 용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 열 표현하는 것처럼 미래 핵에 대한 포기의 문제지 현재 또는 과거 핵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조치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도사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축소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미래의 안보 위협을 악화시키는 것은 맞기는 했지만 예, 예. 축소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긍정적인 조치인 거는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에 더 큰 갱도 2개가 건재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 좀 달라요. 이게 뭐 정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6차례 핵실험 이후에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뭐 2개가 던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폐쇄해 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그 4월 21일이었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를 할 때 핵실험장 이미 못 쓰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작년 9월 3일 날 그 육체 핵실험 이후에 그 지진 강도 리히터 규모로 6.3 상당히 센 규모였습니다. 이후에 2에서 3 규모의 여진이 많게는 10차례, 일부에서는 7차례라고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거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내가 통 크게 포기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핵실험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갱도 뚫어서 핵실험하면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고 마지막 실험의 그 폭발력이 뭐 적게는 150킬로톤에서 많게는 200킬로톤이니까 다음 차원의 핵실험은 사실은 메가톤급은 1000킬로톤을 의미합니다.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풍계리 실험장에서 할 수가 없죠. 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북한도 사실 작년에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략적 가치는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인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출발 조치로서 의미 있는 조치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서 북한의 다음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예. 그런 유연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실험장 폐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갱도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하는 거죠. 예, 폭파하는 거. 폭파하는 예. 방법 또는 그것을 메우는데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을 넣어서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느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 서방 언론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한다는 것은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 생중계 할까요? 예, 생중계 당연히 하겠죠. 지난번에는 녹화 중계했잖아요. 예, 그렇죠? 녹화 중계지만 예, 예, 지금 뭐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예.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고 콘크리트를 들이붓거나 예. 아니면 폭발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많은 이제 결과물, 사실은 뭐 그 일일이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도보다리 그 회담 내용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상적으로 봤다 합니다. 근데 이제 애정된 그런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 정상이 이야기할 줄 몰랐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청와대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궁금증이 저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발전소 얘기가 잠깐 언급됐다 하고 그게 포착이 됐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10년 후쯤이라 돼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쓰시거나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진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저희들이 짐작해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이 미래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게 되면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비핵화 이후에 대한민국 한반도, 그 이제 신경제 지도라고 이야기도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핵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그걸 잘 이해시키는 것이 비핵화 의지를 강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현재 조치가 그냥 말로만이거나 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등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였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중재자의 역할로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육성을 통해서 이번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본인의 논리 구조 속에서 그럼 이거는 뭐냐, 그건 뭐냐라고 해서 다시금 재확인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예. 있을 만한 논리 구조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북미 이제 회담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 뭐 3, 4주 안에 한다고 그러니까 5월로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장소도 한 2개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대충 일정이 잡혀갑니다. 그 안에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 결과물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한미, 북한 이렇게 3개국이 합의를 좀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핵심 부분은 타결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지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추정해 보면은 어떠냐?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도, 과정, 결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 의도를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9.19 공동성명에 있는 것처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도를 미국 측에는 확실히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이 예. 관건인데 예. 아무튼 결과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더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하겠다. 그것도 아마 기간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년이나 3년 내로 하겠다. 예. 이제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청문회 때 이야기한 거면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해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북한이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즉각 폐기하겠다. 예. 이런 카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도 즉각 송환하겠다. 이것이 맞춰진다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도를 표명하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미국 시민권자 인권 문제도 해결하고 완전한 엔드 스테이트 결과까지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승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남아 있느냐? 지금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게 관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제재 해제의 시기. 예. 북한은 이렇게 미측에다가 미국이 좀 유혹을 느낄 만한 카드를 던졌는데 반대급부로서 제재를 조기에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이행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하겠다. 예. 이것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안건이 예, 아닐까 일단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북미 회담에서 상당한 자신감 또 기대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건 분명해 봅니다. 특히 어제 이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싱크 아닌가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예, 자, 저기 노벨 평화상 얘기입니다. 뭐 지원 유세를 가서 이제 노벨상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얼굴 표정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실제 이제 영국 베팅 업체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위 정도, 물론 1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런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이야기를 정상회담 관련된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계속 나를 만나면은 비핵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상수화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비핵화 정상회담 한다. 이게 좋은 결과 나올 거다. 나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핵화 자체를 상수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안 되면 그런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높은 기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역으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언술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 포럼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나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